1219년 봄, 중앙아시아 오트라르 성벽 아래 한 남자가 말 위에서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승리의 기쁨도 없습니다. 다만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담겨 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사라진다. 항복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이 한마디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번영하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비단길의 요충지, 황금이 넘치던 곳. 하지만 지금 이 도시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호라즘 제국의 총독이 몽골 상인단 450명을 학살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이 보낸 사절단의 목을 베어 돌려보냈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신의 징벌이다. 칭기즈칸이 한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호라즘 제국은 단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구 수백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찬란했던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파괴 위에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하나의 질서 아래 연결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남자.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두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학살자, 그리고 영웅.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찾아갈 것입니다. 몽골 초원에 버림받은 소년이 어떻게 세계 정복자가 되었는지, 그가 남긴 것은 정말 파괴뿐이었는지, 아니면 그 파괴 속에 새로운 세계의 씨앗이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길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실제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162년 봄 몽골 고원 어딘가. 한 천막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기의 오른손에는 피 덩어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족의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붉게 물들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버지 예수게이는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태무진. 직전에 잡아온 타타르 부족 전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은 끝없는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통일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부족이 서로를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초원의 법칙은 단순했습니다. 강하면 산다. 약하면 죽는다. 태무진의 부족은 중간 정도의 세력이었습니다. 귀족 가문도 아니었고 특별히 강한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초원에서 용맹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치력도 필요했고 동맹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운이 필요했습니다. 태무진이 태어난 지 몇 년 후 아버지는 이웃 부족인 올쿠누트 부족과 혼인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태무진이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태무진아, 이제 내 아내가 될 소녀를 만나러 가자. 아버지와 아들은 말을 타고 며칠을 달렸습니다. 초원을 가로질러 산을 넘어 강을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태무진은 보르테를 만났습니다. 10살 소녀, 검은 눈동자에 강한 의지가 담긴 소녀.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뭔가가 통했습니다. 혼약이 정해졌습니다. 몇 년 후 태무진이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아버지 예수게이는 기뻤습니다.
이제 강력한 동맹이 생겼으니 부족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원에서 미래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태무진을 올쿠누트 부족에 남겨두고 돌아가던 길, 예수게이는 타타르 부족의 캠프를 지나게 됩니다. 타타르 부족, 예수게이가 과거에 전쟁을 벌였던 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원에는 또 다른 규칙이 있었습니다. 길 위의 나그네는 환대해야 한다는 것. 타타르 부족 사람들이 예수게이를 발견합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쉬어 가시지요. 예수게이는 경계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초원의 규칙을 어기면 다른 부족들에게도 소문이 퍼집니다. 그는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발효된 말젓, 양고기, 치즈. 예수게이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심한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타타르 부족은 과거의 원한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게이는 간신히 자기 부족의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무진, 내 아들, 강해져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예수게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태무진은 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초원의 법칙은 냉혹했습니다. 지도자가 죽으면 그 가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특히 후계자가 어린아이라면. 태무진의 부족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게이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 저 미망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나? 식량만 축낼 뿐이다. 태무진의 어머니 호엘루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민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무진이 눈을 떴을 때 부족의 천막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떠나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천막. 태무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호엘룬, 태무진과 그의 4명의 형제들, 그리고 배다른 형제 2명, 총 8명, 식량도 가축도 보호해줄 전사도 없었습니다. 9살 소년이 가족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태무진은 그날 세상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약하면 버림받는다는 것. 동정심은 배불리 먹은 자들의 사치라는 것.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것. 첫 번째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태무진과 형제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들쥐를 잡아 구워 먹었습니다. 야생 열매를 채집했습니다. 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어머니 호엘루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반드시. 그녀는 강했습니다. 귀족 집안의 여인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태무진은 어머니를 보며 배웠습니다. 지위가 무슨 소용인가? 혈통이 무슨 의미인가?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살아남는 것. 하지만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기마병이 나타났습니다. 타이치우트 부족. 태무진의 부족과 먼 친척 관계였던 부족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예수게이의 아들들이 자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언젠가 복수하려 할 것이다. 씨를 말려야 한다. 태무진은 도망쳤습니다. 숲으로, 강으로, 산으로. 하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목에 칼 씌우는 형틀, 칸구를 채워졌습니다. 무거운 나무 목걸이로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는 족쇄였습니다. 태무진은 타이치우트 부족의 천막에서 천막으로 끌려다니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게이의 아들이라더니 별것 아니네. 저것도 언젠가 우리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했다니 웃기는 일이야. 사람들은 비웃었고 침을 뱉었고 발로 찼습니다.
태무진은 굴욕을 참았습니다.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축제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초원의 부족들은 정기적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말경주, 씨름, 활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술. 간수들도 술에 취했습니다. 태무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캉구를 찬 채로 그는 천막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망쳤다. 예수께이의 아들이 도망쳤다.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태무진은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그고 갈대 사이에 숨었습니다. 캉구의 무게 때문에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입과 코만 물 위로 내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추격자들이 강가를 수색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강을 뒤져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태무진을 발견했습니다. 타이치우트 부족의 청년 소르칸 시라였습니다. 그의 눈과 태무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무진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소르칸 시라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쪽을 찾아봐.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추격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소르칸 시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도망쳐. 그리고 살아남아라. 왜 그랬을까요? 소르칸 시라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년의 눈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태무진은 그날 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 만큼. 그로부터 몇 달 후, 태무진의 가족은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무진과 그의 동생 카사르가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큰 물고기였습니다. 온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배다른 형 베크테르가 그 물고기를 빼앗았습니다. 이건 내 거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베크테르는 항상 먼저 먹었고 더 많이 가졌습니다. 태무진은 참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그날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태무진은 동생 카사르를 데리고 베크테르를 따라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베크테르가 말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무진과 카사르는 활을 꺼냈습니다.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베크테르는 두 형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구나.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마라.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두 개의 화살. 베크테르는 쓰러졌습니다. 태무진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약함과 강함 사이에서, 동정과 생존 사이에서 그는 생존을 택했습니다. 어머니 호엘루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형을 죽였다고? 내 형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가족끼리 싸우다니. 태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초원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자를 동정하는 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형제도 제거할 수 있는 자를. 태무진은 그날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초원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은 사치라는 것을. 몇 년이 흘렀습니다. 태무진은 18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은 단단했고 의지는 강철 같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보르테, 그의 약혼녀. 태무진은 올쿠누트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년이었지만 약속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보르테의 아버지 데이 세체는 태무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네가 태무진인가? 예수게이의 아들. 자네 부족이 몰락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태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키고 싶습니다. 데이 세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을 이 청년에게 보내야 할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에게. 하지만 그는 태무진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좋다. 약속은 약속이지. 보르테는 자네 아내가 될 것이네.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고 음식도 변변찮았습니다. 하지만 태무진과 보르테는 행복했습니다. 데이세체는 딸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검은 담비 가죽 코트. 당시 초원에서 가장 귀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내 남편이 동맹을 맺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태무진은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귀한 선물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보르테는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태무진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강해질 것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남자가 될 것이요. 보르테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강합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초원은 약자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후였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기마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메르키트 부족이다. 메르키트 부족. 과거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이 부족의 여인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태무진의 어머니 호엘룬이었습니다. 이제 메르키트 부족이 복수하러 온 것입니다. 태무진,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짓을 갚으러 왔다.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태무진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그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데리고 산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보르테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천막에 남았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반드시 나를 찾으러 와요. 메르키트 부족은 보르테를 끌고 갔습니다. 태무진은 산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내가 끌려가는 것을. 하지만 뛰어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모두 죽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무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데려온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어떻게? 그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전사도 없었고 동맹도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태무진은 결심했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태무진에게는 어린 시절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무카 같은 부족은 아니었지만 두 소녀는 안다 맹세 형제가 되었었습니다. 초원에서 안다 관계는 혈연보다 중요했습니다. 서로의 목숨을 나누는 관계. 태무진은 자무카를 찾아갔습니다.
자무카는 이미 제법 세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무진, 오랜만이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태무진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형제여, 도와주시오. 내 아내를 되찾아야 하오. 자무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의 일은 내일이다. 함께 싸우겠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메르키트 부족은 강했습니다.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태무진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토우릭 칸, 케레이트 부족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와 안다 관계였던 사람입니다. 태무진은 토우릭 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담비 가죽 코트를 바쳤습니다. 장인에게 받은 유일한 귀중품. 제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 대신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토우릭 칸은 코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무진의 눈을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도 그러하구나. 좋다. 이만에 기마병을 주겠다. 태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무카의 군대, 토우릭 칸의 군대, 그리고 태무진의 작은 무리, 모두 합쳐 3만 명, 메르키트 부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밤습격이었습니다. 메르키트 부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토우릭 칸의 대군이 쳐들어올 줄은. 공격하라. 말발굽이 땅을 울렸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메르키트 부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태무진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보르테. 그는 천막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보르테, 어디 있소? 그리고 마침내 한 천막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보르테는 수레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태무진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당신이에요? 정말 당신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무진의 첫 번째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르테는 임신해 있었습니다. 메르키트 부족에게 끌려간 지 몇 달 후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초원의 다른 남자들 같았다면 이 여인을 버렸을 것입니다. 수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요. 아이가 누구의 씨든 내 아들로 키우겠소. 보르테는 울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좋지. 그는 태무진의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비록 혈육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태무진은 그를 진심으로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승리 이후 태무진과 자무카는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부족이 하나의 캠프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함께 사냥하고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무카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을 중시했고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태무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충성심을, 가문이 아니라 실력을. 어느 날 자무카가 말했습니다. 태무진, 우리는 산 근처에 캠프를 차려야 한다. 그곳이 방어하기 좋다. 태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초원에 머물러야 하오. 말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에. 작은 의견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깊은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세상을 보는 방식의 차이. 그날 밤 보르테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무카와는 함께할 수 없어요.
언젠가 당신들은 적이 될 거예요. 태무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무진은 조용히 자신의 천막들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자무카의 캠프를 떠났습니다. 이별은 조용했습니다. 말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자무카는 아침에 일어나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배신당한 분노, 잃어버린 우정에 대한 슬픔, 그리고 묘한 기대감. 좋다, 태무진.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자. 두 안단은 이제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태무진이 자무카를 떠난 소식이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태무진에게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 다음에는 가족 단위로, 나중에는 부족 전체가 왔습니다. 왜였을까요? 태무진은 자무카보다 약했습니다. 세력도 작았고 가문도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이 다르다는 것을. 어느 날 한 노인이 태무진을 찾아왔습니다. 지도자여, 저는 노예였습니다. 자무카의 부족에서 저는 평생 낮은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태무진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소? 당신은 출신을 묻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태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관심 없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왔습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른 부족에서 인정받지 못한 재능 있는 자들이 왔습니다. 태무진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소.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초원의 전통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이것을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평민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태무진의 세력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심이 달랐습니다. 다른 부족의 전사들은 돈을 위해 싸웠습니다. 약탈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의 전사들은 믿음을 위해 싸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1190년경 태무진과 자무카의 긴장은 폭발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계기는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태무진 부족의 한 전사가 말을 훔쳤다는 혐의로 자무카의 부족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태무진은 사절을 보냈습니다. 살인자를 넘기시오. 자무카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명령할 위치가 아니다. 전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자무카는 13개 부족의 연합군을 이끌었습니다. 약 3만 명의 기마병. 태무진의 군대는 1만 명 남짓.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였습니다. 전쟁 전날 밤, 태무진의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적이 너무 많습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퇴하면 끝이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떠날 것이요. 여기서 싸워야 하오. 숫자가 아니라 전술로 이겨야 하오. 태무진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적을 분산시키고 각계격파하는 전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태무진의 군대가 밀렸습니다. 자무카의 군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자무카의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협곡으로 유인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무진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에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자무카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그들은 수적 우세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무진이 승리했습니다. 자묵하는 도망쳤습니다. 태무진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복한 자묵하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누구든 나를 따르고 싶은 자는 환영하오. 떠나고 싶은 자는 가시오. 해치지 않겠소. 많은 전사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의 관대함에 감동했습니다. 초원의 전쟁에서 패배한 쪽은 보통 학살당했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달랐습니다. 자묵하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무진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아는 지도자라는 것을. 1196년 금나라여 진족의 왕조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타타르 부족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금나라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토오릴 칸과 태무진에게, 타타르를 진압하는 자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 태무진에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타타르 부족, 과거 그의 아버지를 독살한 부족, 복수할 때가 온 것입니다. 태무진과 토오릴 칸의 연합군이 출격했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타타르 부족은 두 방향에서 공격당했습니다. 금나라의 군대도 반대편에서 압박했습니다. 타타르 부족은 패배했습니다. 태무진은 전쟁 후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타타르 부족의 남자들은 모두 죽여라. 수레바퀴보다 키가 큰 자는 모두. 이것은 제노사이드였습니다.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타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복수하러 올 것이다. 복수의 고리를 끊으려면 완전히 끝내야 한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서 자신의 부족에 흡수시켰습니다. 이것은 태무진의 전략이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완전히 제거한다. 항복하는 자는 받아들인다. 금나라는 약속대로 보상을 주었습니다. 토오릴 칸은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몽골식으로 옹칸이라 불렸습니다. 태무진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제 초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승리 이후 태무진의 추종자들이 모였습니다. 쿠릴타이, 부족 지도자들의 회의였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을 칸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오. 당신은 칸이오. 우리 모두의 지도자여. 태무진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몽골 전체를 통일하려면 더 많은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옹칸, 그의 옛 후원자, 그리고 자묵하, 그의 옛 친구. 옹칸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상쿠는 태무진을 경계했습니다. 아버지, 태무진이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옹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태무진은 나의 양아들 같은 존재다.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쿠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옹칸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태무진을 초대하라. 잔치를 연다고 하라. 태무진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참모들이 경고했습니다. 함정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태무진도 의심했습니다. 그는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매복입니다. 군대가 숨어 있습니다. 태무진은 분노했습니다. 옹칸, 그가 존경했던 사람, 아버지의 친구, 그가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옹칸을 먼저 공격한다. 1203년 태무진과 옹칸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옹칸이 우세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더 컸습니다. 태무진은 몇 차례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한때 군대가 흩어져 태무진은
단 19명의 부하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태무진은 발주나 호수 근처에서 말의 피를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부하들과 맹세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다면 우리는 영원히 형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것이다. 이 19명은 태무진의 가장 충성스러운 친위대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흩어졌던 군대가 다시 모였습니다. 태무진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옹칸의 군대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급로를 끊고 밤습격을 감행하고 아군인 척 위장했습니다. 옹칸의 군대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3일 밤낮을 싸웠습니다. 옹칸의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옹칸과 상쿠는 도망쳤습니다. 옹칸은 도망치던 중 나이만 부족 경계에서 정체를 숨긴 채 배회하다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 나이만 부족 초병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태무진은 그의 죽음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아버지처럼 여겼던 사람, 하지만 배신했던 사람. 태무진은 옹칸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지만 한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었소. 그 은혜는 잊지 않겠소. 하지만 동시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위험하다. 권력 앞에서 우정은 약하다.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 옹칸이 사라지자 이제 남은 것은 자무카뿐이었습니다. 자무카는 마지막 저항 세력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여러 부족을 규합했습니다. 태무진을 막아야 한다. 그는 초원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 귀족과 평민의 구분을 없애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태무진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1204년 마지막 전투. 자무카의 연합군과 태무진의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전투는 하루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자무카의 부하들이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무카를 결박하여 태무진에게 넘겼습니다. 이자를 당신께 바칩니다. 태무진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명령했습니다. 이들을 처형하라. 주인을 배신한 자는 나도 배신할 것이다. 자무카는 놀랐습니다. 태무진이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죽인 것에 이제 자무카와 태무진만 남았습니다. 두 옛 친구, 한때 안다였던 두 사람. 태무진이 말했습니다. 자무카, 다시 함께하자. 과거를 잊고 내 오른팔이 되어달라. 자무카는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태무진,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세상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두 칸도 있을 수 없다. 나를 죽여라.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피를 흘리지 않게 해달라. 초원의 전통에서 귀족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태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 자무카는 담요에 쌓여 등뼈가 꺾여 처형되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태무진의 마지막 라이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태무진은 홀로 천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자무카, 어린 시절의 친구, 안다. 형제보다 가까웠던 사람. 하지만 길이 달랐습니다. 태무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나의 친구여.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1206년 봄, 오논강 상류, 몽골 초원의 모든 부족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쿠릴타이.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족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었습니다.
흰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9개의 말꼬리로 만든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족 지도자들이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무진을 우리의 칸으로 인정합니다. 샤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원한 푸른 하늘이시여, 이 사람을 축복하소서. 온 땅의 지배자로.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더 이상 태무진이 아니다. 그대는 칭기즈칸이다. 바다의 칸, 세계의 칸, 칭기즈칸. 그 이름이 역사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칭기즈칸, 칭기즈칸. 소리가 초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말들이 울었고 북이 울렸습니다. 칭기즈칸은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소년, 9살의 부족에서 쫓겨난 아이, 굶주림과 싸웠고 노예로 잡혔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모든 몽골 부족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칭기즈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 출신을 묻지 않고 능력으로 인정해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칭기즈칸은 선언했습니다. 나는 약속한다. 능력 있는 자는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충성하는 자는 보상받을 것이다. 배신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제국을 만들 것이다. 더 이상 부족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몽골이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몽골을 통일했지만 세상은 넓었습니다. 남쪽에는 금나라가 있었고, 서쪽에는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고, 동쪽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눈은 이제 초원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가였습니다. 제국을 만들려면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야사라는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초원의 관습을 성문화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군사 조직. 군대는 10명 단위로 조직한다. 10명의 지휘관은 아르반, 100명의 지휘관은 자군, 1000명의 지휘관은 민간, 1만 명의 지휘관은 투맨. 지휘관은 능력으로 선발한다. 혈통은 상관없다. 사회 질서, 도둑질은 사형, 거짓 증언은 사형, 간음은 사형, 동물 학대는 엄벌, 물을 더럽히는 행위 금지, 종교의 자유,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종교 지도자는 세금 면제, 종교 시설은 보호받는다. 상업보호, 상인은 보호받는다. 교역로는 안전하게 유지한다. 약탈 금지. 이 법들은 혁명적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단자를 화형시키던 시대였습니다. 중동에서는 종교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달랐습니다. 나는 신들이 누가 진짜인지 관심 없다.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각자 자기 신을 믿게 하라. 이 정책은 나중에 몽골 제국이 빠르게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복당한 지역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칭기즈칸은 또한 문자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몽골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운영하려면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위구르 출신의 학자 타타통가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문자를 만들어 달라. 타타통가는 위구르 문자를 몽골어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이것이 몽골 문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과 문자.
이 두 가지가 몽골을 부족연합에서 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몽골을 통일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전히 약했습니다. 초원은 가난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도시도 없었고 교역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유해지려면 남쪽의 부유한 국가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목표는 서하였습니다. 티베트계 민족이 세운 불교 국가였습니다. 실크로드의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부유했습니다. 1205년 칭기즈칸의 첫 번째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하는 처음에는 몽골군을 가볍게 봤습니다. 초원의 야만인들이 감히 우리에게는 높은 성벽이 있다. 그들은 포위전을 할 줄 모른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배웠습니다. 빠르게 배웠습니다. 그는 중국인 엔지니어들을 고용했습니다. 포위 무기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투석기, 공성탑, 파성퇴. 몽골군은 더 이상 단순한 기마 군단이 아니었습니다. 서하의 도시들이 하나씩 함락되었습니다. 서하는 평화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칭기즈칸은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나라였습니다.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북중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인구는 수천만이었습니다. 몽골의 10배, 20배가 넘는 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는 부패했다는 것을. 황제는 무능했고 관료들은 탐욕스러웠고 군대는 해이해졌습니다. 1211년 칭기즈칸은 금나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금나라 황제는 비웃었습니다. 초원의 개들이 감히 우리에게. 하지만 곧 웃음은 멈췄습니다. 칭기즈칸의 군대는 폭풍처럼 남아있습니다. 금나라의 북부 변방 도시들이 연달아 함락되었습니다. 몽골군의 전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속도. 몽골 기마병은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적이 방어 준비를 하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통신. 몽골군은 화살 전령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유연성. 몽골군은 지형에 맞춰 전술을 바꿨습니다. 평원에서는 기마궁수로 싸웠고 산악에서는 보병과 협력했고 도시 공성전에서는 공성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공포. 저항하는 도시는 가차없이 파괴했습니다. 항복하는 도시는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몽골군에게 저항하면 죽는다. 항복하면 산다. 많은 도시가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금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군들은 서로를 비난했고 황제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213년 칭기즈칸은 만리장성을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방어 구조물. 하지만 내부의 배신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금나라의 한 장군이 몽골에 항복한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배신자라 하더라도 능력 있는 자는 쓸모가 있다. 1215년 칭기즈칸의 군대가 금나라의 수도 북경, 당시는 중도라 불렸습니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었습니다. 높은 성벽, 깊은 해자, 수많은 군사. 칭기즈칸의 장군들이 걱정했습니다. 이 도시를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식량도 충분하고 군대도 많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것이다. 포위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농지를 불태웠고 수로를 막았고
구원군이 오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북경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금나라의 황제는 도망쳤습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이 소식이 퍼지자 도시 안에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황제가 도망쳤다. 우리만 버려두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의 장군들이 칭기즈칸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칭기즈칸은 협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도시를 파괴하지 않겠다. 금, 은, 비단, 보석. 엄청난 재물이 칭기즈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파괴했습니다. 금나라의 잔존 세력과 몽골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북경은 불탔습니다. 한 달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칭기즈칸은 북경이 불타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시란 참 연약하구나. 사람이 쌓은 것은 사람이 파괴할 수 있다. 금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엄청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기술자들, 학자들, 관료들. 칭기즈칸은 그들을 활용했습니다. 너희의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높은 자리를 주겠다. 많은 중국인들이 몽골 제국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처음의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오트라르 성벽 아래의 칭기즈칸. 어떻게 이 순간에 이르렀는지 설명할 시간입니다. 1218년. 칭기즈칸은 동쪽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화로운 방법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교역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호라즘샤, 제국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제국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교역하기를 원한다. 비단길을 함께 번영시키자. 호라즘의 술탄 무하마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교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218년 450명의 몽골 상인단이 오트라르에 도착했습니다. 낙타 500마리에 실린 금, 은, 비단, 모피.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축은 이것을 보고 탐욕을 느꼈습니다. 이 재물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부유해질까? 그는 상인단을 간첩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450명 전원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소식이 칭기즈칸에게 전해졌습니다. 칭기즈칸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3명의 사절을 호라즘 술탄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의 총독이 내 상인들을 죽였소. 범인을 넘기시오. 그러면 이 일은 끝나오. 호라즘 술탄 무하마드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절단의 우두머리를 처형하고 나머지 2명의 수염을 태워버린 뒤 돌려보냈습니다. 수염을 태우는 것은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사절단이 돌아왔습니다. 칭기즈칸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칸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마침내 칭기즈칸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하라. 우리는 서쪽으로 간다. 1219년 가을. 칭기즈칸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출발했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강했습니다. 영토는 넓었고 도시는 부유했고 군대는 40만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호라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술탄과 그의 어머니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겉으로만 강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몽골군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호라즘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적이 북쪽에서 온다. 아니다. 동쪽에서도 온다. 남쪽에서도 공격받고 있다. 몽골군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도시를 점령하고 다음 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호라짐의 술탄은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오트라르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총독 이날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5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이날축은 생포되었습니다. 칭기즈칸 앞에 끌려왔습니다. 칭기즈칸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탐욕스럽게 원했던 것이 금이었지? 좋다. 마음껏 주겠다. 이날축의 눈과 귀에 녹은 은을 부어 처형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하라가 항복했습니다. 사마르칸트가 항복했습니다. 저항한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니샤푸르, 헤라트, 메르부, 찬란했던 이슬람 문명의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한 도시에서는 몽골군이 모든 주민을 죽인 후 한 여인만 살려두었습니다. 가서 전하라. 몽골군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여인은 폐허가 된 도시를 떠나며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호라즘 술탄 무하마드는 도망쳤습니다. 칭기즈칸은 그의 가장 뛰어난 두 장군을 보냈습니다. 수부타이와 제베, 끝까지 쫓아가라. 숨을 곳이 없게 하라. 두 장군은 술탄을 쫓아 수천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카스피해를 지나고 코카서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술탄은 한 섬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이 지도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수부타이와 제베는 술탄을 쫓다가 더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칭기즈칸의 명령이었습니다. 서쪽 땅을 탐색하라.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알아오라. 두 장군은 2만 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계속 서진했습니다. 조지아 왕국을 격파했습니다. 킵차크 부족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1223년 그들은 칼카강에서 러시아 공국 연합군과 맞닥뜨렸습니다. 러시아군은 8만 명, 몽골군은 2만 명. 러시아 공작들은 몽골군을 얕잡아 봤습니다. 저수적으로 열세한 초원의 야만인들이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몽골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몽골군은 가장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매복에 걸렸습니다.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군은 괴멸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부타이와 제베는 칭기즈칸에게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서쪽 땅은 넓습니다. 많은 왕국들이 있지만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복 가능합니다. 칭기즈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언젠가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아니다. 먼저 동쪽을 정리해야 한다. 1225년 칭기즈칸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고령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수십 년의 전쟁으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낙마 사고로 인한 부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전히 불타올랐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서하 제국. 20년 전 첫 원정에서 항복을 받았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한은 최근 몽골에 대한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공무를 보내지 않았고 군사 지원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용서하지 않는다. 1226년 가을, 칭기즈칸은 마지막 원정을 떠났습니다. 장군들이 걱정했습니다. 칸이시여, 당신은 너무 늙으셨습니다. 여기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고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끝내야 할 일이다. 원정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군한다. 서하의 도시들이 하나씩 함락되었습니다. 저항은 완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몽골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27년 여름, 칭기즈칸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누워서 지휘해야 했습니다. 부하들은 칸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조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 들어라, 내 아들들이여.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제국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는 후계자를 지명했습니다. 셋째 아들 오고타이. 오고타이가 다음 칸이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를 도와라. 제국이 분열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함께 있으면 강하지만 흩어지면 약하다. 그는 나뭇가지 5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 개씩은 쉽게 부러진다.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5개를 함께 묶으면 아무도 부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단결하라. 칭기즈칸은 또한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서하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내가 죽은 후에도 그들은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서하의 왕족을 모두 죽여라. 도시를 파괴하라. 이름조차 남기지 마라. 이것이 칭기즈칸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1227년 8월 25일, 칭기즈칸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또는 66세였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의 곁에는 가장 충실한 부하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칸의 죽음이 알려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칭기즈칸의 시신은 비밀리에 운구되었습니다. 몽골로 돌아가는 길,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 그동안 칭기즈칸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의 천막은 여전히 세워졌고 그의 깃발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명령은 계속 그의 이름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서하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왕과 왕족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습니다. 서하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배신의 대가였습니다. 칭기즈칸의 시신이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장례는 비밀리에 치러졌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장례 행렬을 본 모든 사람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무덤의 위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말 수천 마리를 무덤 위로 달리게 해서 흔적을 지웠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어서 숲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칭기즈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칭기즈칸이 죽었지만 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되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몽골군은 계속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러시아를 정복했습니다. 폴란드를 격파했습니다. 헝가리를 유린했습니다. 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타타르의 멍에라고 불렸습니다. 동양의 악마들이 왔다고 로마 교황은 기도를 명령했습니다. 신이시여, 타타르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왕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지만 아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몽골군은 무적이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은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진격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가 코앞이었습니다. 로마, 파리, 런던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죽었다는. 몽골군은 즉시 철수했습니다. 새로운 칸을 선출하기 위해 몽골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럽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오고타이가 몇 년만 더 살았다면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칭기즈칸의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동쪽의 태평양에서 서쪽의 유럽까지, 북쪽의 시베리아에서 남쪽의 인도까지 3,300만 제곱킬로미터, 지구 육지 면적의 22%, 그가 죽은 후에도 제국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중국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다른 손자 훌라군은 중동을 정복했습니다. 바그다드를 파괴했습니다. 또 다른 손자 바투는 러시아를 지배했습니다. 250년 동안 러시아는 몽골의 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유산은 단순히 영토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역? 몽골 제국은 실크로드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 상인들이 중국에서 유럽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술 교류. 중국의 화약이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인쇄술이 전파되었습니다. 나침반이 퍼졌습니다. 이 기술들이 나중에 유럽의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몽골 제국 안에서는 모든 종교가 공존했습니다. 불교 승려, 이슬람 학자, 기독교 신부, 유교 학자 모두가 제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능력주의. 칭기즈칸이 시작한 능력주의는 제국 전체에 퍼졌습니다. 출신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페르시아의 재상, 중국의 관료, 러시아의 세금 징수관 모두 능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법과 질서, 야사는 제국 전체에 적용되었습니다. 일관된 법 체계, 예측 가능한 통치, 이것이 제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유산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도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칭기즈칸의 정복 전쟁으로 4천만 명이 죽었다고. 당시 세계 인구의 11%, 일부 지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호라즘 제국의 도시 메르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후 살아남은 자는 겨우 수백 명. 바그다드,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 훌라구 칸의 군대가 1258년에 점령했습니다. 1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티그리스 강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도서관의 책들이 강에 던져져서 강물이 책의 잉크로 검게 변했다고. 중국 북부 금나라 시기의 인구는 5천만이었습니다. 몽골의 정복 후 1천만으로 줄었습니다. 4천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인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정책은 명확했습니다. 항복하면 산다. 저항하면 죽는다. 이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한 도시들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학살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공포를 퍼뜨려서 다음 도시가 항복하게 만드는 것. 잔혹했지만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저항하는 자가 죽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나는 선택권을 주었다. 항복할 수 있었다. 칭기즈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부정적 평가. 서양의 역사가들, 특히 중세 유럽의 연대기 작가들은 칭기즈칸을 악마로 묘사했습니다. 신의 채찍, 지옥의 사자, 인류의 재앙. 페르시아의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칭기즈칸은 그들의 문명을 파괴한 자였습니다.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칭기즈칸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량 학살자 중 하나로 봅니다. 히틀러, 스탈린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긍정적 평가.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몽골에서 칭기즈칸은 국부입니다. 영웅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칭기즈칸이 세계화의 선구자였다고 봅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했고 문명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고 근대 세계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미국의 역사가 잭 웨더포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칭기즈칸은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시작한 인물이다. 균형 잡힌 시각. 아마도 진실은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13세기는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 군대도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의 왕조 교체기에도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칭기즈칸이 특별히 더 잔혹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효율적이었을 뿐입니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조직적으로 더 빠르게 과학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2003년 유전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0.5%, 약 1600만 명이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칭기즈칸에게는 수많은 부인과 첩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땅 곳곳에 후손을 남겼습니다. 8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후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칭기즈칸의 피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칭기즈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남자 중 한 명입니다. 유전자를 가장 널리 퍼뜨린 인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복의 상징일까요? 폭력의 유산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역사의 흥미로운 각주일 뿐일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태무진이 9살에 굶어 죽었다면? 만약 타이치우투 부족에게 잡혔을 때 탈출하지 못했다면? 만약 보르테를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몽골은 아마도 여전히 분열된 부족들로 남았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며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변방에서 약소 세력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금나라와 송나라의 대립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원나라는 없었을 것이고 명나라도 다른 방식으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중동은 호라즘 제국이 계속 번영했을 것입니다. 바그다드의 도서관이 파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가 더 오래 지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은 몽골의 위협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양과의 교류도 훨씬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화약, 인쇄술, 나침반. 이 기술들이 유럽에 전해지는 시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을지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정체성, 문화, 정치 체제, 모든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좋든 싫든 세계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버림받은 소년에서 세계 정복자까지, 태무진에서 칭기즈칸까지.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칭기즈칸은 학살자인가 아니면 질서의 창조자인가?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둘 다였습니다. 수백만을 죽인 정복자,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든 통치자, 파괴자이자 건설자, 악마이자 영웅. 모순적이지만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종종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시대가 요구한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초원의 법칙은 단순했습니다. 강하면 산다. 약하면 죽는다. 그는 강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21세기의 관점에서 그를 판단합니다. 인권, 민주주의, 인도주의. 이런 개념들로. 하지만 13세기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봐야 공정한 것 아닐까요? 동시에 희생자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계 뒤에 숨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부서진 가족들을, 사라진 문명들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칭기즈칸은 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패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라즘의 어머니들, 바그다드의 학자들, 중국의 농부들, 그들의 목소리는 역사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만약 여러분이 끝없는 전쟁과 배신의 초원에서 살아야 했다면, 9살에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아내를 빼앗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칭기즈칸처럼 강해지기 위해 무엇이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정답도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칭기즈칸은 80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위대함과 선함은 같은 것인가? 칭기즈칸은 분명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선했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역사는 완성되지 않은 대화입니다. 매 세대가 다시 해석하고 다시 평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 대화의 일부입니다. 칭기즈칸, 태무진, 버림받은 소년, 세계의 정복자, 신의 징벌, 질서의 창조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